요즘 날씨가 정말 따뜻하죠. 우리 학생들의 주머니는 따뜻한가요? 네, 우리 인생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가계 재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계 재무 관리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가계 재무 관리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 한번 점검해 볼까요? 기대하는 생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기대하는 수준이 모두 다 다를 겁니다. 이것은 먼저 목표를 정해야지만 기대하는 수준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생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계 재무 관리가 필요하고요. 돈을 버는 시점, 그리고 돈을 소비하는 시점, 항상 소득이 소비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불일치한 이러한 상태에서 생애 소비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계재무 관리가 필요하고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 및 변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가계재무 관리의 필요성들을 다시 한번 집중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대하는 생활 표준의 달성. 우리 학생들은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의 삶의 격차가 크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과 5년 뒤의 삶의 격차가 크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유사하게 매일매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하는 그 식사의 메뉴와 내일 식사하는 거, 그리고 10년 뒤 혹은 내가 오늘 가는 영화를 보는 수준과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는 수준,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의 수준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것처럼 그렇게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대하는 생활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이 생활 표준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멋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 표준을 만들어 내게 되고요. 이 멋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가계 재무상에서 재무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결혼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가계 재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드려서 이 안에 넣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할 때 결혼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결혼을 해서 바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후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내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할 거고요.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자녀 출산에 따라서 양육비, 교육비가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녀 스스로가 독립을 할 때가 되면 자녀 독립기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퇴직을 하게 돼서 은퇴 이후에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소비 금액, 그러니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자금인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교육비, 은퇴 후의 생활 자금 마련들을 해두지 않게 되면 미리 이 자금들을 준비해 두지 않게 되면 나만의 소득, 지금 현재 소득으로 이것을 충족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시점이 분명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되는 그 시점에 일부 쪽에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교육비 은퇴의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대하는 생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한다라는 거 필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살펴볼까요? 기대하는 생활 표준을 달성하려면 현재의 소득이 적더라도 가계 재무의 상태를 파악하고 통제하여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소득이 작다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20대 때 벌 수 있는 소득과 30대, 40대는 저는 달라진다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득의 증대를 믿습니다. 나의 능력에 대한 미래의 증대를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소득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미래에 그것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거기에다 현재의 소득이 작기 때문에 미래에 늘어나면 그때 모아야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습관화해서 가자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정확하게 가계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통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소득이 적은 시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적겠죠. 이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해 놓았던 이 저축 금액으로 미래의 소득과 미래의 자산을 증대시켜서 보전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가계 재무의 필요성 이야기 드려볼까요? 두 번째 가계 재무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이야기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 동일한 삶을 살고 싶지만 소득은 매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표상에서 신혼기에 보시게 되면 검은색 그래프 선을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곡선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검은색 곡선을 쭉 따라가서 손을 그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근로 사업 소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따라가 볼 거냐면요. 파란색 선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파란색 선을 따라가 볼게요. 쭉. 예. 이 파란색 선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소비 지출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점이 있구나라는 것. 언제입니까? 네, 신혼기에 보게 되면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습니다. 모으기 힘들 것 같기도 해요. 또 한번 볼까요? 네, 노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봤더니 네, 소득보다 소비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혼기에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이 시점은 독립기에 그것을 모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모아두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은행 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죠. 이 대출로 무엇을 보통 활용하십니까? 내 집 마련, 결혼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생활비를 융자나 소비자 신용대출로 활용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노년기로 가볼까요?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네, 소득보다 소비가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출이나 소비자 신용 이용하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은요. 노년에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노년에요. 소비자 신용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그것을 갚을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혼기에는 적절한 대출과 소비자 신용을 통해서 내 표준을 맞출 수 있게 되고요. 내 표준 소비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되고요. 대신 이것을 어디에서 해결하실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중년기가 다가오게 되면 점점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비 수준은 기존 수준과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요. 소득 수준은 어떻습니까? 중년기가 되면 높아지니까 이렇게 높은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요. 중년기에 소득이 많아질 때 소비 수준을 높이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잘 관리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요.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라는 거. 이때 가능한 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 시기에는 당연히 소비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돈을 관리하고 재무 관리를 위해서 저축을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시점이고요. 이 시점이 지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합니다. 결혼 자금, 그렇죠. 내 집 마련 자금, 보통 신혼기에 많이 하는 겁니다. 이때는 융자나 소비자 신용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 소비자 신용이나 융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이것은 그 앞에
소득과 지출의 규모에 차이가 나는 우리가 취업을 하는 그 시점, 독립을 하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취업을 하면서 내가 소득을 벌고 있는 그 시점에 활용을 하시라라는 팁 드리겠습니다. 그때 꼭 많이 모으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필요한 이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가계재무 관리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실질 구매력 하락을 위한 대비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라고 했더니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해도 올해 구매하는 것과 내년에 구매하는 것 다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면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급여는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인상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가 힘들어서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올해도 3%래요. 아이쿠야, 그럼 어떤 결론이라고요? 급여가 3% 하락한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질적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금리 부분 역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융자, 소비자 신용을 빌려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금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돈을 빌릴 때나 저축을 할 때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표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2015년도 찾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015년도에 100%로 되어 있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100원 주고 샀던 물건을 1975년도에는 9.9원, 그러니 1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2015년도에 100원 주고 구매한 금액은 2020년도에는 얼마 주고 살 수 있다고요? 그렇죠. 105원, 106원 주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비 생활을 위하여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지표를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100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10년 전으로 갔을 때 2005년에는 78원 주고 살 수 있었고요. 1990년도에는 40원 주고 구매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5년 단위로 제가 왼쪽 아래쪽에 표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보실까요? 1975년도와 1980년도 사이에 물가가 2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죠. 10원 주고 사던 물건을 22원 주고 사야 되니까요. 또 한번 볼까요? 1980년도에서 1985년도에는 22원 주고 사야 되는 물건을 31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 5년 뒤에는 40원 주고 샀고요. 그 5년 뒤에는 54원 주고 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다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높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역시도 내 소득과 그리고 내 미래에 사용할 물건을 생각해서 언제 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물가 상승률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등락률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등락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매년 물가가 3%씩 인상한 건 아니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2.3%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4.1% 인상했고요.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비해서 2.8%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2%, 4%, 4%, 4%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가 상승률도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격차가 가장 작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서 0.8% 인상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0.5% 인상이 되었네요. 이것처럼 2019년도, 2020년도의 물가 상승률 지수를 보게 되면 물건으로 가지고 있던 것보다 내가 돈으로 재화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이겠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냉장고를 살 때 혹은 컴퓨터를 살 때 컴퓨터가 내년에 오를 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서 언제 사는 것이 조금 더 좋을까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안에서는 감가상각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잊지 마셔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달라진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에 따라서도 실질 구매력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요. 자, 돈을 빌리거나 저축을 할 경우에 이 금리는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 돈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당해년도보다 내년에 그러니 오늘 말고 다음 달에 당장 금리가 상승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측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 은행의 기준금리가 0.5%로 동결이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패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금리 좀 올릴 것 같아 라는 지금 언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 미국의 패드의 연방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계재무 관리할 때 조금 더 집중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금리가 많이 조정이 되느냐라고 하면 세계의 화폐는 달러죠. 이 달러를 다루는 미국에 의해서 금리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라는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드려보면은요. 만약에 미국에서 국채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의 시중 금리가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의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빠져서 미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돈을 미국으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꼭 잡아둬야 할 겁니다. 이것을 꼭 잡아두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번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음에 가계재무 관리할 때, 그러니 다음 학기 수업에서 조금 더 집중 있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 상승을 예측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리하냐라고 했더니 바로 돈을 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대출을 받으시게 된다면 대출 이율을 1.5%, 2%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가 이자를 비싸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금리가 이자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현재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유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고정금리는 변동금리에 비해서 이율이 높은 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대출을 받아도 미래에는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을 예측한다면 그 전에 뭘 한다고요? 돈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저희 은행님, 저한테요, 집을 살 건데요, 대출 좀 해주세요. 5천만 원만 해주세요. 5천만 원만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인가요? 5천만 원의 대출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의 대출을 연이율 생애 최초의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만을 생애 최초의 대출이라 해서 2%로 받았습니다. 고정금리로 받았습니다. 2%로 대출을 받고 났더니 차후에 은행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네, 기준금리,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보다 대출금리는 더 높게 되죠. 한두 달 지났더니 대출을 5천만 원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금리가 2%가 아니라 3%, 4%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나는 지금 현재 2% 대출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으로 20년간 대출을 상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율은 변동이 있냐고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예측이 된다면 기존에 집을 마련하겠다 혹은 또 다른 융자를 받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반면 금리가 하락이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무엇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내 돈을 은행에 맡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우리가 예금을 맡기려고 합니다. 딱 맡길 때 지금 현재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은 1%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시중금리 그리고 은행의 예금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0.8%였습니다. 나는 현재 1%의 예금을 넣었습니다. 1년간 예금 금액을 넣은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가입한다면 0.8%를 준대요. 그래서 저축은 언제 하는 게 좋다고요? 하락이 예상된다면 가셔서 저축을 하시고 만약에 상승이 예측이 되신다면 미리 대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포인트 알려드리고 갑니다. 자, 우리가 또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인적 자본에 대한 손실에 대한 대비 어떤 것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적 자본입니다. 왜 우리는 노동 가능, 생산 가능 인구의 생산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인적 자본이 손실이 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생산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저는요, 직접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활동만 노동은 아니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사노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가사노동을 내가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을 써서 이 가사노동을 해야 된다면 그 역시도 인적 자본에 대한 손실. 맞습니다. 부모님 많이 도와드리세요.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을, 그러니 미리 저축을 해 두셔야 되고요. 물적 자본에 대한 손실 맞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재해가 와서 그러니 우리 집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물적 자원에 대한 손실도 대비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내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 커피를 쏟아서 노트북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사실요, 제가 이틀 전에 제 노트북에 맥주를 쏟았거든요. 순간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요. 쏟자마자 아차 전원을 끈다. 그리고 나서 노트북에 있는 맥주를 모두 다 쏟아내고 드라이기로 쫙 말렸어요. 지금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끈적끈적합니다. 왜 거기가 그 과일 향이 들어가는 맥주였거든요. 최악이에요. 예, 소주였으면 다 날아가고 없었을 텐데 안타까워요. 지금 끈적끈적합니다. 저는 지금
물적 자원에 대한 손실이 예측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축이나 모아둔 소득에 대해서 기존에 소득이 많을 때 대비를 해서 모아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기존과 다른 소비 활동을 해야 되니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역시도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등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친구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 내 휴대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TV로 툭 떨어졌습니다. 핸드폰도 보고 있고 TV도 보고 있고 앉아있던 소파에서 TV로 내 핸드폰이 뚝 떨어졌습니다. 요즘 TV 브라운관이 굉장히 얇고 굉장히 약한 거 알고 있나요? 네, 바둑알을 탁 튕겨도 TV 브라운관이 깨지기도 합니다. TV 브라운관이 깨졌습니다. 친구네 집입니다. 이 TV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해배상해 주셔야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요즘 좋은 TV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배상 책임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내가 혹시나 재해로 인해서 생활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 주셨다면 그걸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가계재무관리를 통해서 배상 책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미리 준비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걸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계 재무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은 늘어나고 있고요. 금융 자유화에 따라서 금융 상품들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992년도까지는 예금 금리가 모든 은행에서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금하고 싶습니다라고만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가지고 가서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간에다 그냥 맡겼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9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리에 제한적인 부분을 두고 예금 금리가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내가 내 돈을 어디에 넣을 것인지 탐색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축, 그러니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돈을 내가 은행에 맡길 것인지 증권회사에 맡길 것인지 종합투자신탁에 맡길 것인지 그 외에 이금융, 상금융권에 맡길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금융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내가 연금상품에 내 돈을 맡길 것인지 예금상품에 맡길 것인지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계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돈을 어디에 맡겨서 적소에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버는 소득이 어느 정도 세금으로 나갈까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측하기로 2060년도가 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인구의 2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부터 해서 만 64세까지이지만 만 15세, 그러니 우리나라 나이로 16살, 17살이 근로자로 열심히 일을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65세 이후에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중년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보다 소득이 많은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장래 인구 추계를 쭉 살펴보면서
내가 노년에 부양해야 되는 인구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내 세금에서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내 노부모를 직접 내가 부양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노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견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학생들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노년이 됐을 때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을 부양했으면 좋겠나요? 아마 거기에 네 하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 역시도요. 저희 아이가 저를 부양하기를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부양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가 따면서 따라가면서 견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 노년의 생활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죠. 내가 나의 노년의 생활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소득이 많은 시점에 내 노년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재무 관리의 필요성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들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씩 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성과 재무 설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더 평균 수명이 높나요? 남성이 평균 수명이 높나요? 네. 여성이 더 평균 수명이 높죠. 기대하는 여명, 남은 여명을 우리는 여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은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혼자 살게 되는 그 시점의 재무 관리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일을 하지 않고 배우자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나는 타지 않고 배우자만 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면 연금을 부인에게, 그러니 여성에게, 일을 하지 않은 근로를 하지 않은 분에게 절반을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반을 준다고 해도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성의 재무 설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더 연령대가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지만요. 우리는 5가지에 대해서 재무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하시나요? 생애 소비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금리도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한 변화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우리는 가계 재무의 필요성, 가계 재무 관리의 필요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교시에는 가계 재무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가계 재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 먹고 2교시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